서울 입성 10년 만에 내 집 장만에 성공했다. 포레스트 힐, 이름처럼 숲세권의 신축이라 조경도 기가 막혔다. 무엇보다 7살 된 내 딸 수아에게 마음껏 뛰어놀 놀이터가 있다는 게 제일 좋았다. 이사온 첫날 베란다 창문을 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낙원에 입성했구나. 이제 우리 가족에겐 꽃길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딱 사흘이 걸렸다. 이 평화로운 낙원에는 흉측한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다. 이 놈의 새끼들, 당장 안 꺼져.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어. 평온한 주말, 오후를 찢어발기는 새소리.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채씨, 나이는 칠순이 훌쩍 넘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노인. 주민들은 그를 미친 개라고 불렀다. 그는 아이들을 혐오했다. 아니, 증오하는 것 같았다. 놀이터 그네에 아이들이 앉기만 해도, 미끄럼틀 근처에 얼씬만 해도 그는 귀신같이 경비실에서 튀어나왔다. 가. 집에 가. 썩 꺼지란 말이야. 재수없게 어디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바닥에 내리쳤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엔 정막만이 감돌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우리 수아가 벤치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수아야, 왜 그래? 누가 괴롭혔어? 아이는 말도 못하고 덜덜 떨며 손가락으로 경비실을 가리켰다. 유리창 너머로 채씨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 탁하고 누런 눈동자의 서린 살기.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짐승을, 아니 박멸해야 할 벌레를 보는 눈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 귀한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경비실 문을 팍 차고 들어갔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감님, 지금 애한테 무슨 짓입니까? 애가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지. 왜 애를 울려요? 채씨는 먹다 남은 소주병을 치우지도 않고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애새끼 간수나 잘해. 밖으로 나돌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 넣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경비 자격 없어.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듯이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중얼거렸다. 민원? 마음대로 해? 난 내 할 일 하는 거니까. 그 뻔뻔한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경비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니 그는 다시 창밖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놀이터를, 아니 아이들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옆동 민준이 엄마 말로는 저 경비 아저씨 정과자래. 젊었을 때 사람을 죽도록 패서 감옥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가끔 놀이터 구석에서 혼자 중얼거린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하면서. 소름이 돋았다. 전과자에, 알코올 중독에, 아이들을 혐오하는 정신이상자. 우리는 낙원에 들어온 게 아니었다. 맹수가 풀려있는 우리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잠든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저 미친 노인네를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쁜 놈이 되어서라도 저 인간을 이 아파트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가 휘두르는 몽둥이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가 내뱉는 꺼져라는 말이 사실은 도망쳐라는 절박한 비명이었다는 것을.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놀이터. 오늘도 최 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을 서성인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아파트 단지 내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다. 맘카페에는 최 씨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아이에게 욕을 했다. 몽둥이로 위협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아이들을 쫓아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집되었고 안건은 단 하나였다. 경비원 최씨 해고건. 서명운동은 일사천리였다. 나도 제일 먼저 이름을 적었다. 내 딸 수아가 그 노인만 보면 기겁을 하고 숨는데 아비로서 당연한 의무였다. 관리사무소장은 난처해하며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우리는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물음장을 놓았다. 결국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일주일. 그에게 남은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최 씨의 관기는 더 심해졌다. 그는 경비실에 앉아있는 대신 하루 종일 놀이터 벤치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영역을 지키는 늙은 똥개처럼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놀이터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항상 똑같았다. 놀이터 구석 등나무 벤치. 거기엔 며칠 전부터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최 씨와는 정반대였다.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말끔한 셔츠 차림에 사람 좋은 미소를 띤 남자. 그는 항상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아이들이 공을 주워 달라거나 말을 걸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참 예쁘구나. 아이들도 그 아저씨를 잘 따랐다. 우리 수아도 그 남자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었다. 아빠, 저 아저씨가 사탕 줬어. 엄청 착해. 나는 그 남자가 이웃 주민이거나 근처 학원 선생님일 거라 생각했다. 흉흉한 이 아파트에 저런 젠틀한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다. 그는 그 착한 남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발작을 일으켰다. 야, 거기 너 당장 안 꺼져. 어디서 개수작이야? 최 씨는 몽둥이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 미친 영감이. 애들 건드리지 마. 썩 꺼지란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뛰어들었다. 이봐요. 최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행패해요? 내가 남자를 가로막고 서자 최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삿대질을 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비켜. 당신 눈엔 안 보여? 저놈 저거 안 보여? 뭐가 보인다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술 처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자지. 왜 선량한 주민한테 난리야. 그때 내 뒤에 숨어있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애들이 예뻐서. 들었지? 애들이 예뻐서 그런다잖아. 당신처럼 애들을 짐승 취급하는 줄 알아? 나는 최 씨를 거칠게 밀쳤다. 비쩍 마른 노인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벗겨진 모자 사이로 듬성듬성한 흰머리가 드러났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를, 아니 내 뒤에 남자를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저놈은 안 돼. 냄새가 나. 피 냄새가 난다고. 이 양반이 끝까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란은 멈췄다. 최 씨는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그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애들 지켜야 돼. 저놈이. 경비실로 끌려가는 최 씨의 뒷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혀를 찼다. 진짜 노망이 났나 봐. 멀쩡한 사람한테 왜 저러냐? 빨리 내보내길 잘했지. 저러다 사고 치겠어. 나는 바닥에 떨어진 최 씨의 몽둥이를 발로 툭 찼다. 낡고 손때 묻은 나무 몽둥이. 그것이 우리를 지키려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라고만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 착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비분 때문에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아유, 별말씀을요. 저 노인네 며칠 뒤면 잘립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남자는 빙긋 웃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미소는
더없이 선량해 보였다.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특히 따님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다. 내가 내 가족을, 우리 이웃을 지켰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내가 등을 돌린 순간 그 남자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어떻게 일그러졌는지, 그리고 어두운 경비실 창문 너머 피멍든 눈으로 밤새도록 그 남자를 감시하던 최 씨의 절박한 눈동자를 우리는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스스로 울타리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최 씨가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우리 아파트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저 흉물스러운 노인네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수아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저녁 8시 수아가 칭얼거렸다. 그래? 그럼 아빠랑 편의점 다녀올까?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잖아.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지 내에 CCTV도 많고 바로 앞 상가라 괜찮겠지 싶었다. 무엇보다 그 미친 경비원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다. 편의점 알바생은 아이가 아까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갔다고 했다. 수아야, 김수아. 단지를 미친 듯이 뒤졌다. 놀이터, 화단, 주차장.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놀이터 구석에 떨어진 핑크색 우산이 보였다. 수아의 우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뒹구는 짓밟힌 아이스크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납치다. 누군가 내 아이를 데려갔다. 그 순간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빠. 으악. 소리는 아파트 단지 뒤편 재개발 공사로 막혀있는 으슥한 산책로 쪽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진흙탕에 구두가 벗겨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 남자가 내 딸 수아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다. 수아의 입을 큰 손으로 틀어막은 채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남자의 얼굴. 그것은 착한 남자였다. 놀이터 벤치에서 책을 읽던 수아에게 사탕을 주며 웃던, 내가 경비원으로부터 지켜줬던 그 남자.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다. 남자는 나를 보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수아를 안고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다. 놈은 빨랐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절망이었다. 내 손으로 내 딸을 악마에게 바친 꼴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거기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때였다. 어디선가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빗속을 뚫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림자.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폼. 낡은 경비복, 몽둥이 하나를 든 노인. 최 씨였다. 그는 짐을 싸서 떠난 게 아니었다. 빗속에 숨어 마지막까지 놈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씨가 몸을 날려 남자의 허리춤을 덮쳤다. 두 사람은 진흙탕 바닥을 뒹굴었다. 남자는 젊고 건장했다. 칠순 노인이 감당할 상대가 아니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푹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다. 칼이 최 씨의 어깨를 찔렀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솟구쳤다. 하지만 최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놈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고 성한 다리 하나로 놈의 목을 조르며 퍼쳤다. 도망쳐. 애 데리고 도망쳐. 어서. 최 씨가 나를 보며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 눈빛, 며칠 전 나를 보며 안 돼. 저 놈은 안 돼. 라고 중얼거리던 그 눈빛이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었다. 필사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수아를 안아 올렸다. 아빠, 무서워. 수아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놓고 나는 다시 돌을 집어들고 놈들에게 달려갔다. 이 미친 새끼야. 어디 내 딸을 건드려. 내가 돌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찍으려는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당황해서 최 씨를 발로 걷어차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최 씨는 칼에 찔린 어깨를 부여잡고도 놈의 바지가랑이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늘어졌다. 못 가. 이놈아, 넌 절대 못 가. 그는 알고 있었다. 이놈을 여기서 놓치면 또 다른 아이가 희생될 거라는 걸. 놈이 최 씨의 머리를 짓밟았다. 퍽, 퍽 소리가 났다. 노인의 얼굴이 피떡이 되어갔다. 그래도 그 앙상한 손은 놈의 발목을 쇳덩이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놈을 제압할 때까지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놈을 물고 늘어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놈의 얼굴을 보며 경찰이 소리쳤다. 이 자식 이거 조두팔이네. 전자발찌 끊고 도망친 놈 맞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눈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빗물 속에 쓰러져 있는 최 씨가 보였다. 우리가 미친 개라고 불렀던 남자. 아이들을 쫓아낸다고 손가락질했던 남자. 그는 우리를 피해 도망간 게 아니었다. 조두파리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방식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욕을 먹어가며 멸시를 당해가며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 최 씨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친 굳은 살 투성이었지만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했다. 최 씨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칼날이 어깨 인대를 끊어놓았고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다고 했다. 칠순 노인의 몸으로 건장한 30대 남자를 상대해서 버텨낸 것이 기적이라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착한 남자는 아동 성범죄 전과 5범 조두팔이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었고 놈이 노린 타깃은 우리 아파트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최 씨, 형사가 건넨 낡은 수첩 하나.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놈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다. 이 할아버지 전과자 맞습니다. 10년 전 자기 손녀를 성폭행한 범인을 법정에서 죽도록 팼다가 감옥 다녀오셨죠. 그 뒤로 가족들과도 연을 끊고 평생 놈을 쫓아다닌 겁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았다. 그가 왜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쫓아냈는지, 그가 왜 밤마다 절뚝거리며 순찰을 돌았는지. 그는 아이들이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었다. 놈 같은 악마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집으로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이다. 아이들이 날 무서워하면 도망갈 거 아니냐. 집에 가면 안전하니까. 병실에서 깨어난 최 씨가 덤덤하게 뱉은 첫마디였다.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해고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부녀회장도 맘카페 회원들도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가 쫓아내려 했던 건 미친 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사냥개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내가 흐느끼며 사죄하자 최 씨는 붕대 감은 손으로 휘 손사래를 쳤다. 됐어. 시끄러워. 애는? 수아라는 그 꼬맹이 괜찮아?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내 딸 안부부터 묻는 그 투박한 목소리.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무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씨는 그제야 씩 하고 웃었다. 이 빠진 누런 치아가 드러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럼 됐어. 밥값은 했네? 일주일 뒤 최 씨는 태영과 동시에 짐을 쌌다. 우리는 제발 계속 일해달라고 평생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매달렸다. 탄원서를 쓰고 위로금을 모았다. 하지만 최 씨는 단호했다. 난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 이번엔 운이 좋았지.
다음번엔 못 지켜. 젊고 힘센 사람 구해. 그는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정문을 나섰다. 우리가 모은 위로금 봉투도 끝내 거절했다. 대신 딱 하나 내 딸 수아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와 그림만은 챙겨 넣었다. 할아버지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최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애비가 정신 똑바로 차려. 세상이 험해. 울타리 튼튼하게 쳐. 늑대들은 언제나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최 씨가 떠난 놀이터. 새로운 젊은 경비원은 친절하다. 아이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택배도 잘 받아준다. 하지만 나는 가끔 그 친절함이 불안하다. 밤이 되면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텅 빈 놀이터를 내려다본다. 몽둥이를 들고 꺼져요 라고 소리치던 그 새소리가 그립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었던 그 고독한 등대지기의 뒷모습이 사무치게 그립다. 낙원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름 없는 영웅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수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